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발생한 서울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로 인해 사상자가 15명에서 부상자 1명이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의 실수 혹은 조작 미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정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에서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가량 밟았다는 기록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로 착각해 엑셀을 밟는 실수로 범했거나 어쨌든 좌우중에 속도를 냈을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EDR이라는 그 사고 기록 장치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급발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좀 자세히 차량 검사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주변 CCTV를 경찰이 분석했는데요.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선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무고한심이 9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정확한 사고 원인 꼭 밝혀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경태 최고위원 만나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 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오는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휴가를 갔다가 온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안녕하세요. 내내 이제 그 얘기만 할 거예요. 네. 불만 있어요? 아닙니다. 가서 휴가 가서 뭐 먹었어요? 많이들 드시는 것처럼 많이들 드는 거 뭐요? 흑돼지, 네, 많이들 고등어회, 고등어회, 네. 고등어회, 고기국수, 갈치회가 그게 또 해물라면 이런 거 먹었습니다. 해물라면. 네. 해물라면은 좋지. 근데 네. 라면을 좋아하니까. 네. 근데 거기 가면 갈치국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갈치 조림은 많이 들어가. 저도 갈치국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치국을 먹어봐야 돼요. 네. 제주도에서. 그리고 갈치회가 또 갈치가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 오래 이 회를 뜨기가 되게 힘들대요. 제주도에는 갈치가 많이 잡히니까. 그렇죠. 갈치회는 안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봐서 그 갈치회는 다음에 그 횟집을 갈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횟집이 잘해줬어요? 네? 횟집에서 잘해줬어요? 네. 네.
잘해줘야죠. 도민 맛집으로 특별히 찾아다녔습니다. 아, 도민 맛집. 네. 도민 맛집은 어떻게 찾아요? 도민에게 물어봅니다. 아, 도민에게. 네. 아, 그러니까 인터넷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 신뢰 안 해요? 정보의 바다니까요. 네. 바다란 건 넓으니까요. 바다라는 건 넓으니까 거기에는 좀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고등어회가 나을까 갈치회가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회가 아니라도 그걸 근데 좋습니다. 어디다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에 네. 이 고등어회가 더 많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또 다른 방송에 관한 의견이 있으셔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당을 비판을 했는데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포퓰리즘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비판한 것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요.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 필요성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죠. 강조해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겨냥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는가.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코로나 시기 대책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격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옛날이라는 게 코로나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원한 거 있죠. 여기에 대한 그 KDI의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당시에 14조 원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거는 4조 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조 원에서 4조 원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대충 계산하면 30%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이 소비진작 효과가 높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뭐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라고 그래야 돼요. 미래 대표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은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좀 근거를 같이 논의하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점 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가 또 문제냐면 이렇게 돈을 풀면은요 뭐가 일어나요? 지금 딴 생각해서 또 아니, 그죠? 다음 주제 미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풀면 뭐가 일어납니까? 돈을 풀면 좋죠, 뭐 우리야, 그죠? 예, 저한테 좀 많이 그렇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이유영 아나운서 집중적으로 하면 좀 곤란하고 네.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집중적 물론 진짜 필요하죠.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심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물가가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도 그 봤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1위라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그만큼 증가율이 높은데 가계부채가 감당해야 될 이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25만 원을 받든 35만 원 받든 돈 받고서 그거보다 더한 돈을 이건 매년 내게 생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지표가 의뢰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상반기 경제 지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 지표는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경제라는 게요, 이 망가뜨리긴 순식간이에요. 망가뜨리긴 순식간인데 이거를 막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거 하나는 참 잘했다고 보는 게, 욕 먹어가면서 하여간 2년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 물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었죠. AI 열풍이라든지.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이 정도로 경제를 다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전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가 돼서 이게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뭐냐, 이게 또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그게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단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민들한테 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여러분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다라는, 쉽게 얘기한다면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년 지금 집권한 지 2년 조금 넘었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가진 경제 2년 만에 회복시키는 거, 이거 거의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 뭐 전 국민 주는 거 이런 거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25만 원, 35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해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근데 다음 소식에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았어요? 다음 소식에 브리핑 내용도 추가된 거.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성실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차량 블랙박스 오디오에 대화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황한 듯한 이 음성과 또 비명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했지만 급발진을 뒷받침 할 만한 이 정황은 블랙박스를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통상 급발진 의심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멈춰야 한다, 이런 운전자와 동승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요. 한문철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러한 음성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이 아내와 다투는 내용의 대화가 블랙박스에 담겼고, 이 대화 이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을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 또 CCTV, 그리고 이
조사 등을 통해서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하고요. 오늘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 관련 소식들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일단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해서 현장에 없었던 부상자 한 명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 차량 동승자인 부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선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다고 1차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유류물 관련해서 흔적이었다고 이제 브리핑 발언을 정정한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 오늘 정용우 서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장이 브리핑에 나섰는데 일단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서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 영상의 급발진이나 운전 과실에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담겼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 내용이라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부부 간 갈등 상황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도 보도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저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고 기록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EDR이라는 장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사고 직전 5초간의 운전자의 차량 조작 상태를 0.5초 단위로 기록하는 그러한 기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도된 내용을 보면 EDR 여기에 기록된 것을 분석해 보면 이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90%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100%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급발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급발진 사고에서도 EDR 기록을 보면은 가속 페달만 밟고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DR 기록 장치만 가지고 이거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간단하게 결론 짓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이 인근 감시 카메라를 분석을 했는데 이 차량의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이 주 브레이크 등과 보조 브레이크 등이 모두 켜지는데 이 차량 뒷 유리 쪽에 보조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게 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왜 얼마 전에 모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께서 주민의 외제 차량을 옮기다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다수의 차량을 부딪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경비분께서도 역시 이게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브레이크 등이 분명히 켜지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장면 이게 그 CCTV에 잡혔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전형적인 급발진 증상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았지만 오히려 저는 EDR 분석 결과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어떤 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9분이 돌아가신 아주 정말 참사입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지력 논란에 불을 댕긴 TV 토론 관련 소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은 지금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동요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논란 진화를 위해 토론 참패 원인을 빡빡한 해외 순방 일정에 따른 피로 탓으로 돌렸는데 토론 도중 거의 졸 뻔했다는 말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15선 하원 의원인 로이드 도겟 의원이 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권 증진과 관련한 여러 성과가 있었음에도 베트남 전쟁의 난맥상, 당내 신진 후보의 부상 속에 재선 도전을 중도 포기했던 존슨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촉구한 건데요. 연방의원 가운데 첫 공개적 사퇴 요구가 제기된 것이어서 확산할지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CNN은 익명 보도를 전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기부자,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 등 20명에게 물은 결과 이들 중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치권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꼽혔던 정치 거물인 조 맨친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만류해서 이를 막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TV 토론에서 재점화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증폭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으로 유명한 언론인 칼 번스타인이 지난 1일에 CN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들이 TV 토론 때와 비슷한 상황을 지난 1년 반 동안 15차례에서 20여 차례 목격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자료 보관 혐의를 수사한 로버트 허 전 특검이 2월 조사 결과 보고서에 아들 3학년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 등을 적시했을 때만 해도 바이든 본인의 강한 반발 또 3월 국정연설에서 활력 있는 모습으로 인지론 논란이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는데 이번 TV 토론 사태로 수습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유권자 1,2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시 두 후보는 각각 43대 49%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3%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전현직 대통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TV 토론 직전의 여론조사들과 비교하면 간격이 커진 결과고요. 또 미국 대선 승패 열쇠를 진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CNN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바이든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과 무당층 유권자는 물론 진보 및 중도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의 조사를 보면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미셸 여사 대선 출마 의향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거취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 TV 토론 부진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누적이었다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론 당시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는 발언을 두고 부적격 논란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우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TV 토론 이후 여론조사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1%포인트 차이라도 특정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물론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 두 개 주 빼놓고는 전부가 그렇게 그 승자 독식 체제거든요. 메인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선거인단을 나눠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전체 그냥 투표해 가지고 그냥 대통령 뽑아버리면 여론조사라는 게 오히려 더 잘 들어맞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정한 게 그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가족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좀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정치적 양극화보다 정서적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된 국가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하여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후보를 찍겠죠. 근데 중도층도 좀 흡수하려면은 글쎄요. 뭐 그건 본인의 결단. 지금 현직 대통령을 중도에 이렇게 내려앉히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본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직 총리들을 미국에 보내서 각계 갇힌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도 하게 하고 이러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여러 가능성을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굉장히 그런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7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2027년이요. 예. 2027년 우리 대선? 맞아요. 우리 네. 대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재연임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걸려 있고 그럼 시진핑이 재연임을 보다 스무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5%로 넘게 높이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대만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히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잘 하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양안 문제는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 문제를 우리가 양안 문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양안 문제는 대만 중국 사이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북한의 우리에 대한 도발 혹은 모종의 어떤 조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아주 결정적으로 연관이 된 게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할까요? 예. 네. 그 고등어회가 좀 충격이 있었나? 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이 길어진 사람 말을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반영해서 한반도의 계절별 구간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한다라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현재 이제 계절적 의미의 여름은 6월에서 8월 3개월을 뜻합니다. 이게 여름철 각종 방제, 보건, 복지 정책 역시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최근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5월에 불볕더위가 있고 9월에도 찜통더위를 겪는 등 실제 우리가 겪는 여름이 이보다 길기 때문에 여름 길이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늘어난다는 게 사계절 패턴의 붕괴를 공식화한다는 건데요. 계절 길이를 조정하는 게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7년 만에 첫 시도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이제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데요. 점점 길어지는 더위로 인해 계절별 구간을 손본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좋아해요. 네. 나도 겨울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여름이 저 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여름이 너무 너무 더우니까 힘들어요. 단지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추석이면은 좀 쌀쌀했었어요. 이효영 아나운서 추석 때는 더웠죠? 뭐
기억이 안 그랬던 것 나죠. 같아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괜히 기억나는 척했다가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더웠어요. 아니 좀 쌀쌀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덥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나요. 우리 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동복을 입어요. 예? 근데 동복 10월 달에 입을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좀 더웠어요. 동복을 입고. 근데 지금은 동복을 고사하고 반팔을 입어 더운 게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름을 좀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웃어넘길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되는데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적극 동참해야겠죠. 근데 이거 적극 동참은 해야 되겠는데 리튬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말 씹지 말고요.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이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아유, 뭐 국회는 지금 어떻게 본회의 시작했죠? 필리버스터 중이죠? 예,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예. 그 민주당도 같이 뭐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찬반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최병 특검법 반대 토론 첫 번째 주자가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이 반대에 이어서 찬성이 그다음 주자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김병주 의원 문제는 그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한 그거 사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 말씀은 하셨고요. 예. 정확하게는 이 국민의힘의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논평에 대해서 정신 나간 표현이고 의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일 군사동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제정신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라고 생각하고요.
이 논쟁에 대해서 왜 정신 나갔다고 표현했는지를 먼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겸허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미일이라는 그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정확하게 없고요.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죠? 썼습니다. 근데 네. 한미일은 그러니까 동맹 관계가 아니고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있지만 그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 존재하지 않는 거를 썼다라는 것. 하지만 한미일 뭐 연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마 잘못된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올바른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거와 한일 동맹이라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일단 한미일 동맹이란 말 자체가 한미 동맹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어찌됐건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사도광산 이 문화유산 등재라든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우리를 무역 보복까지 했던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이상 한미일 동맹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 지금 오늘 그런 필리버스터 쭉 하느라고 이 차상변 특검법 상정은 안 되겠네요. 그죠? 법안을 상정하고 그 법안에 대한 이제 반대 토론을 하기 때문에요. 예.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내일 아마 한 오후 4시경 정도 예상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종결 표결을 하고 그 이후에 법안을 아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검사 탄핵은 어떻게 소추안 처리했나요? 본회의는 지금 아직 처리 못했죠.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은 탄핵안을 가결시킨 게 아니고요. 예. 이 검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서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법사위가 조사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법 130조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현재 4명의 검사가 법사위 조사위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선 그 4명의 검사 중에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다. 여기에 이거를 주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예.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으로 이문정 검사에 의해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됐지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 측 윤석열 총장 측의 방해로 지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고요.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녹취록에서도 나왔듯이 피의자와 오빠 동생 하던 사람 아닙니까? 오빠 검사로 유명한 분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협찬에 대해서 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되고요. 강백신 검사 또한 이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 직접 사건이 없는데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건이고요. 박상현 검사는 지금 울산의 변 검사라고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는 것을 법사위에서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말 억울함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미중 검사 같은 모해위증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대검부장 전국 고검장회를 거쳐 무혐의 결론이 났다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법적 성격이 있습니까? 그 검사장 회의가? 예? 법적 성격이 있습니까? 검사장 회의가? 그러니까 무혐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끄집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이 검찰의 대검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계속 이 봐주기 또 제 식구 감싸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또 국회의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시호 씨에게 모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지금 탄핵 소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장시호 씨가 최근에 직접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서 김 차장검사가 증언을 연습시킨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도 이 출정일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유의 장소와 일시가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측면. 그리고 공용물 훼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일단 그 다툼의 여지를 법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사용하시고요. 예. 또 국민 앞에 예.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예. 라고 증언을 하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실만 말할 것을 선서하시고 나서 국민께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근데 뭐 예. 저희도 충분히 이 충분한 제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실 공방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가도 있는 건데요. 아마 여러 조사위에서 충분히 저는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가 있죠.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판사를 이야기한 적은 저희 당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빌드업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뭐 본인이 지금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검찰의 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조작 수사 의혹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아마 거기에 따른 어떤 면피용으로 법원까지 판사까지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본인은 이 자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먼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만일 가정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유죄 판결이 하나 이상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은 그런 판사를 그 사법적인 결정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한 저희 입장이 정리됐거나 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예. 일단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마 온전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그 과정에서 그 온전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의 이 조작과 회유, 또 오염된 증언들, 또 전원으로 이 수사를 해왔고 또 기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희는 진실을 밝혀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보다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유죄 판결이 만일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유무죄를 제가 먼저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물론 그러니까 제가 가정한다라는 거였죠. 아니 뭐 그런 예. 가정은 저는 별 의미는 없는데 예. 어찌됐건 공정한 재판이 있을 수 있도록 검찰의 이 조작과 회유, 오염된 근거가 재판에서 탄핵될 수 있도록 예. 배제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어찌됐건 그 근거가 없는 지금 증거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더 공정한 재판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근데 그 대통령실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입법폭력 구태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대통령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지 지금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정기조에 대한 어떤 전환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당선자들 만나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라라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대치 상황을
보다 더 이 가중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의 의견도 보다 더 이 정중하게 경청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면 지금 국회가 이렇게 정말 이 극심한 갈등을 겪겠습니까? 결국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결국 모든 이 일의 분란은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100만 넘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청원이요, 그죠? 예. 네. 근데 아직 민주당은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탄핵 청원이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일여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 국민적 청원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자 이제 국민적 밈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청원을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어찌되건 100만 돌파에 대한 이 국민적 민심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당 차원의 논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더 국민들께서 왜 100만 명이 넘도록 이렇게 또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했는지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또 청원 소위를 가동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2020년에 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네.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탄핵 청원 국민청원이 총 146만 9,023명이 그 탄핵 청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방식은 다릅니다. 지금은 국회 청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명 확인을 하고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청와대 청원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페이스북, 트위터, SNS로 로그인하면 참여가 가능을 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때도 이래가지고 146만이나 해가지고 막 보수 진영이 막 그 좀 이 용기백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네. 그 지금 상황과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의 형태로 운영하고 국민제안 게시판인가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다 어뷰징이 가능해서 중복 투표 혹은 단순 클릭만으로도 조회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 언론 장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언론 장악을 위해서 다 동의한다 해가지고 몇만 돌파 이런 식으로 해서 96%가 언론 장악에 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실의 청원 게시판은 말 그대로 클릭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국민청원은 국회의 국민청원 절차의 공식 절차이고요. 해당 청원을 위해선 정말 로그인과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또 중복 투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준용하는 국민청원의 정식 절차와 이 대통령실에서 운영했던 국민청원 소위 여론 게시판과는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탄핵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 같이 보이세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어서요. 저희도 민심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어찌되었건 100만을 돌파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미래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박 전 의원께서는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좀 만류했다 이랬는데 장경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김두관 의원님께서 아마 김두관 의원님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전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다? 예? 네, 그 정도로 아마 내적 갈등을 하고 계시다 보고요. 예. 아마 김두관 의원님 본인도 모르시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네. 장경태 최고위원님이 김두관 전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도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안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참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 득표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20% 미만하면 안 나가는만 못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그래도 공당의 당 대표 후보로서 한 달여의 이 당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상당히 큰 영광이자 명예라고 생각은 합니다. 얻는 것도 많다 그만큼 그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정말 뭐 어떤 값어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만큼 또 많은 에너지를 본인이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참 인간적인 또 이해도 갑니다. 제가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여쭙는데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한 번 더 도전하실 수 없어요? 뭐 할 수는 있지만 할수 있어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젊으시고 이번에 더군다나 재선도 되시고 젊은 피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당 위원장을 그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최고위원이 더 당직은 높죠. 그죠? 네. 예. 근데 시당 위원장 또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는 시당 위원장이 또 굉장히 중책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마 이제 서울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이제 실무형 이 의정 활동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실무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서울시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 아주 이 밑에서부터 이게 쭉 올라오신 분 아니에요? 예? 네, 전 대학생위원장. 글쎄요. 했으니까요. 네. 현수막 끄는 묶고 이거부터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오신 분들 상당수가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을 한다라는 비판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야권의 차기 지지도가 1위이기 때문에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연들을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의 역할들을 강조하면서 선거 레이스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 전략상 좀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예. 굳이 근데 또 안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과다한 비판이 있긴 하지만 굳이 안 해서 남들 다 하는데 안 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선거 운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이제 좀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국민의힘은 뭐냐면 비난 일색의 전당대회고 민주당은 뭐냐면 칭송 일색의 전당대회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관심을 좀 이끌려면 좀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좀 비난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비난보단 칭찬이 많은 분위기가 더 좋은 분위기겠죠. 네. 굳이 억지로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이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아마도 저는 아직 공식적인 후보 등록과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레이스 과정에서 이제는 큰 틀에서의 구도는 결정되었으니 아마 후보 이슈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후보와 이슈로 넘어가면 이 각 후보들 간의 공약이라든지 비전 등의 경쟁들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계파와 구도가 미리부터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공약 비전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거가 이번 전당대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저보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제가 질투를 하는 YTN의 최휘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은 29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밤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달하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에 비가 시작되면서 밤부터는 충북과 경북 북부에 확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100mm
50mm, 강원도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80mm, 또 많게는 120mm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장맛비는 길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긴 정체가 나타납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 반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시작으로 한강대교, 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대천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서 있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팔탄 분기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목포 쪽 가는 길은 그리 어렵진 않은데 당진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현 분기점 부근 일산 쪽으로 고장차 한 대 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오늘 오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4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만큼 소관상임위원회 청원심사 소위가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는 한탄이 청원에 담긴 것이라며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며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냐며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에서 현금 지원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것이고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파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 질문보다 앞서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며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권력을 동원한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는 당 실보세대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판사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정치적 책임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운전자의 부인이 경찰에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부인이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 소리가 담긴 건 맞다면서도 수사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 등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석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인명피해와 관련해 부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노총사나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본부가 내일부터 집단 휴업을 풀고 정상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일단 업무를 재개한 뒤 수도권 14개 권역별로 해당 사측과 운송비 협상을 열자는 레미콘 제조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상 운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노총 수도권 레미콘 노조 소속 레미콘 차량 사업자 8,190여 명은 레미콘 제조사들과의 통합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사흘째 집단 휴업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오후부턴 다시 비가 내립니다. 충남에 최고 150mm 이상, 충북과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전북 등 서쪽 지방부터 시작돼 밤이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2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3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금요일 밤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장마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2도, 습도는 76%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올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올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올.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올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8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입니다. 부상자는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고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요새 이런 사고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사실은 좀 겁도 납니다. 예. 자,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4부에 걸쳐서 여러분을 만나뵐 코너 바로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근데 진짜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네. 저 사실 흡연자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 그 참사 있었던 날 이 담배 피우다가 당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인도에 서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정말 이거. 그리고 오늘 또 이 사고 나는 거 보면 이거 어디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데 뭐 우리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좀 즐거운 얘기도 할 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이 문제도 이 정치권 문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우울은 한데. 그렇죠. 지금 100만 명이 나와서 102만 명. 우리 박 PD님 102만 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청원 이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지금 넘어섰다. 자, 먼저 이승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탄핵을 요청한 그 사유가 한 7가지가 되는데 뭐 외교 문제 있고 무슨 의혹 있고 이런 부분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그 김진표 의장하고 대화 내용 나간 다음에 확 늘어나면서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더 가열 증세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민의 자체는 좀 그래도 좀 아프게 받아들이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회에 탄핵 입법 청원이 들어와서 10만 명이 그냥 그때는 찾고 국회가 아니라 국회도 들어갔고 대통령 청와대 예. 국민청원 게시판. 네네. 예. 그때도 이제 법사위로 회부됐었고 청와대에서도 한 146만 이 정도가 차가 짓고 148만 네네 그 정도 차가 짓고 답변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부분이 이제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지적은 뼈 아프게 받아들이되 너무 양당에서 이게 크게 유의미하게 막 이렇게 이러니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6만 9,023명이었습니다. 네. 당시.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께서 거부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거부권이 102만 번 행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거를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일각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정도 숫자가 단시간 안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민의가 어느 정도 한 곳으로 모여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그 방향 자체가 윤 대통령을 향한 반대 비판, 분노 이런 것들이 응집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시죠. 나경원 의원이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서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개딸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환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가 이렇게 100만이 넘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뼈아프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146만이 탄핵 청원 들어간 거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굉장히 큰 비난을 했었는데 이러한 여론 자체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게 뭐 특정 세력이 조작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다. 근데 그 숫자 저도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가서 로그인 안 하고 동의만 누르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로그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로그인하고 실명 다 확인하고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청와대 청원이나 지금 국회 청원이나 다 같은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그때는 격하는 이중으로 거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한번 예를 들면 네이버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두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격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뭐 정신 승리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태를 좀 크게 보지 않으려는 뭐 눈물 나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음모론
제기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뭐 특정 세력을 동원해서 마치 대통령이 탄핵 청원을 부추기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부분도 분명 있는 거고 물론 뭐 그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다 무조건 민주당 지지층이다, 아니죠. 팬덤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냐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이제 대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축소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냐면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숫자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지율이 안 나오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의 일부만 해도 사실 이 숫자는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과 대통령이 중도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대통령을 중간에서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 능동성이 없으면 사실 그게 좀 힘든 상황이고, 지지하지 않는 거는 간단하죠. 뭐 하여간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해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103만 명이라고, 만 명이 또 늘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왜 잠잠할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잠잠한 예, 이유. 예. 지금은 일단 꺼냈을 카드가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즉각적으로 꺼냈어야 되는가. 검사 탄핵도 있고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있고,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꺼냈어야 하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략적 고심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탄핵 청원 들어왔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대개 의원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회 권력 자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뼈아픈 지점으로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좀 다르지 않냐. 그 정치적 능동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좀 짚고 싶은 게,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은 게,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리자라고 진짜 행동에 옮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여기에 동의하시는 그 탄핵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내려오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싫다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도 좀 봐야 된다. 진짜 싫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소위 말해 전문 용어로 비호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사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이제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상임위에다 대고 우리가 뭐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얘기는 했어요. 이 원내대변인 강유정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 그리고 이 심사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청문회 등의 절차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 민의를 좀 받는 모양새, 정치적인 장치를 뭐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청원 숫자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보수층은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집할 수도 있지만 결집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보수 정권이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위기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감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뭐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뭐 탄핵의 능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호감은 절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법한 사항이 된 거고, 그리고 국민 여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 자체가 정책과 정부 방향에 척도는 그 지향점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최상병 특검 63% 국민 찬성인데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요. 그 전주에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1000명을 직접 조사해서 나온 자료 보면은 국민의 66%가 지금 핵무장 하자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핵무장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여기에 같이 편승해서 야, 이 정도 되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이란 단어는 어마무시한 단어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다시 나오면 안 되는 단어인데 그럼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고 앞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 전통 지지층과 이런 부분의 결집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집에 그냥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감정적인 결집과 함께 그렇다면 이성적인 결집. 왜?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비판받는가라고 하면은 물론 개선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도 보이겠지만은 이게 민주당의 선동성 정치에 영향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는데 그 흥행의 요소로는 더 합쳐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특별히 유불리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치는 사회과학이고 이걸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표현해서 예. 뭐 진화생물학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 양자역학 같아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계기로 뭔가의 다른 사건이 연결되는 거 보면 이거는 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임 같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양자역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소리를 해도 도저히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국정 운영의 동력과는 확실히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전통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심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박근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제2의 박근혜를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후보에게 그 다른 당권 주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당대표가 되면 뭐 보수 정권이 무너질 거다. 정말 그런 심리를 가져가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위기감은 아닐 것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플러스 한동훈 그 후보를 향해서 사실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이 십자포화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으로 뭐 가겠다라는 민주당의 빌드업에 장단 맞춰줄 거다 이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지층들의 심리를 제가 못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는 게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거의 지금 여야의 당대표를 거의 미니 대선급으로 그 유권자들은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전투력을 낮게 평가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물론 뭐 누구는 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에 맞서서 잘 싸워줄 수 있는 전투력 있는 인사 그리고 체급도 그 정도 되는 인사를 아마 유권자들은 원할 텐데 지금 다른 3명의 당권 후보분들은 한동훈 장관이 그 대통령과 사이 안 좋다 이것만 너무 부각하느라 그 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별로 그 공격들이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이나 네, 이런 별로 거. 그 효과가 별로 없죠. 배신자 프레임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서울대 통일연구소는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는 한국갤럽의 의뢰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이게 작년 거 이건 22년 거군요. 제가 다시 좀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배신자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울 이미지, 잘 싸울 사람 이건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우면서 대통령과 싸우지 않을 사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잘 싸울 것 같은데 후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후자는 잘 알겠는데 전자는 이미 한 번 진 전적이 있어. 이게 있고 나경원 대표도 양쪽에서 전자를 과연 잘할까?
그 후자는 과연 잘할까라고 하는 반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 배신자 프레임 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예.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도 윤리위원장하고 또 선관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전대가 흥행하고 있는 거는 좋으나 우리가 당내 이렇게 분열이 될 만한 것들은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그 공동 이제 이 후보자들 함께 해가지고 선언식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저희가 후보 등록하고 전당대회 치는 데까지 불과 30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저희 천목회 가 이제 주최로 하려고 했는데 원내당협위원장 협의회가 다 같이 함께 하기로 해서 후보자들이 다 불러요. 다 불러서 한 사람당 1시간씩 다대 1 압박 프레스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재밌겠다. 그거 중계 안 해줘요 그거? 중계합니다. 방송에서 유튜브로? 유튜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 주제도 없어요. 그냥 앉아 계셔라. 우리가 원내당협위원장들 100여 명이 무슨 질문할지 모르겠지만은 증문즉답하셔라 라고 해서 1시간 단위로 다 합니다. 이게 토요일에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 뭐가 있냐면 무려 7번의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그 연설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시작돼서 그 안에서 연설회와 토론회에 매몰되기 전에 뭔가에 다 이슈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도 잡고 뭐도 잡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흥행도 중요하지만은 전당대회 끝난 후에 당이 분열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 해나가자 하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겠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결합해서 뭐 대선도 치러야 될 거고 하니까 이게 거의 뭐 대선급으로 가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 남으면 나중에 뭐 분열될 수 있다. 뭐 이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아까 배신자 프레임이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한 그런 그 한동훈 전 장관의 전투력에 대한 기대감과 뭐 어느 정도의 인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그 낮은 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 아주 견고한 지지를 가져가고 있다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여당의 대표 후보는 분명 마이너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지는 태양처럼 느껴지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우린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고 보수 정권이 또 탄생해야 되는데 떠오를 수 있는 태양이 누굴까? 를 바라보는 거겠죠. 지는 태양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이 현실적인 판단을 분명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솔직한 얘기를 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 배신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배신했느냐라고 하는 프레임 할 때.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째 마지막 지역의 맹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두 군데에서 다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사실은 먹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뚜렷한 지역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고.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사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 현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배신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 국민들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뽑았을 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투표를 했을 때는 분명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고 그게 과거에 뭔가 그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과거 검사의 모습에 높은 평가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일들을 보면 뭐 정책 실패는 뒤로 하더라도 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들 아니면 김건희 여사 논란을 깔끔하게 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감싸는 모습들을 보였다거나 뭐 굉장히 안보 아니면 보훈 이슈 그리고 이런 군인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중요하는 전통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혜병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취하는 그 입장이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찾았어요. 우리 박지혜 PD가 찾았습니다. 이 통일연구원이 지난 27일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무장 찬성이 66%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3.1%포인트인 조사입니다. 이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3부는 여기까지 하고 4부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을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 김정규입니다. 우리 무공수훈자회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안보 상황에서 공을 세워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보훈단체입니다. 저희는 매년 6.25 전쟁 당시 가장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영면하시면 태극기 관풍의식을 지원하는 등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 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매년 그것도 무려 50개사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성과 대표기업에 선정만 되면 끝? 장관 표창, 투자유치 지원, 저리융자 혜택, 해외 전시 참여 지원에다가 인재 채용 기회, 후속 R&D 지원, 확실한 기업 홍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3부와 4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코너죠.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3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뉴스 중에 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했다는 사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방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택시 운전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크게 다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근데 이게 배신자 프레임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럼요. 은근히 꽁하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껴지는 게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 때 얘기하셔서 생각난 게 그때는 배신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는 정책적 대립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내가 배신당했습니다. 한동훈에게 배신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어제 운영위에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가 배신당한 주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립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알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밥 먹으러 오라 그랬는데 못 간다는 것밖에 없죠 지금. 물론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도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4명 발의했어요 민주당이. 네. 좀 너무 자주 아니에요? 막 여태까지 2번인가 3번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난번에 안동환, 손중성,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러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검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리고 사유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에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검사들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감찰을 하거나 직무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아예 옷을 벗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적고 결국 검찰 내부의 문제가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을 통해 저희가 브레이크 걸 부분들은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자충수 제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봤던 검찰의 모습은 그들만의 세상에 엘리트 집단, 최고 권력 집단, 대통령을 만들어낸 집단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저 엘리트 집단, 저 최고 권력 집단이 그 위에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었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하신 강백신 검사 위법 압수수색했다. 이게 탄핵 사유고 김영철 검사 국정농단 장시호 사건 내 회유했다. 그리고 어미준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그리고 박상용 검사 이화영 수입한 의혹 이 중에서 제대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화영 수입한 의혹 본인이 나중에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어미준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대심 판결까지 나서 만기 복역하셨잖아요. 김영철 역시 마찬가지로 장시호도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들의 모든 공통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탄핵할 정도로 자신 있으면 2가지만 약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주민소환제 받아들이면 저는 이 진정성 국민소환제 받아들이면은 저는 믿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확신 없이 이렇게 검사에 대한 탄핵을 남발한다면 어느 국민 그 누구라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거다라고 안 느낄 뿐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만약에 탄핵을 남발하고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헌재의 판단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것도 민주당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뭐 여러 진술도 있고 뭐 여러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밝혀보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 탄핵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 뭐 방탄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4명 중에 3명이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 검사들이 뭐 이 탄핵 절차에 돌입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수사 혹은 재판이 멈추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일단 직무정지가 되죠. 그렇죠. 직무정지가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재판이나 수사가 영영 멈추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뭐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 검사들이 직무정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아예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굴러갈 일들은 다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볼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이제 당권 주자죠. 근데 한 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의식해서 판사 탄핵을 빌드업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충분하죠. 충분하죠. 여기서 특히 한명숙 전 의원의 그 모해 위증 사건은 최종 결심까지 다 난 거고 복역까지 다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사 탄핵 간복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말 진심 어리게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은 불체포 특권 제발 포기하고 국민 소환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예단해서 소설 쓰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저희가 지금 뭐 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도 아닌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요. 우리 그 탄핵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요새는 우리 그 탄핵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럼. 누구 탄핵을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윤 대통령 그 경제정책회의인가요? 여기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25만 원 민생지원금 주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왜 25만 원 주냐? 뭐 10억 줄 수도 있고 100원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줄 거면 1억 주고 2억 주고 하지 왜 25만 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국회를 장악하면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근데 그 다음은 그렇다면 나의 성과가 뭐가 있느냐로 봤을 때 그 성과를 보여줄 게 없어요. 그 전에 뭐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유일하게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먼저 줬고, 그리고 이제 뭐 남양주 의정부 요기의 계곡에 이제 불법 철거물 하고 그런 성과도 몇 개 있는데,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굉장히 조급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빚내서 돈 풀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이런 포퓰리즘 자체에 언제까지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가? 그때 하면서 이거 13조에서 18조밖에 안 된다. 이것만 풀면은 경기가 살아난다. 이것만 하면 다시 식당 경기 살아나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정부 여당에서는 정말 필요한 건 먼저 지원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선거 마지막까지 가고 영수회담하고는 전체에 다 25만 원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뭐 비용에서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물러나는 모양새 하다가 결국은 법안으로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전 국민 25만 원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극한의 정책적 욕심에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우리의 그런 새로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내겠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단면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대통령께서 속이 좁고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대선 국면에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저는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이시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정책들, 제안 정책들을 돌려가기 하시지 말고 정부의 안을 가져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생 어렵다, 물가 오른다 이런 기사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는 안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최근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결국 강조하는 건 다 부자 감세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뭐 상속세 얘기하고 뭐 법인세 뭐 아니면 뭐 종부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책들이 뭐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정책 비판하고 돌려가기하고 어떻게든 평가절하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 보기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부의 안을 가져와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 대표가 제안한 25만 원 이 민생지원금을 뛰어넘을 만한 정부의 대표 메뉴가 없으니까 이 대표 정책을 비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더 좋은 안이 있고 정말 국민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놓으면 굳이 이재명 대표의 이 정책을 비판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본인들 안이 자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이 없고 지금 정책의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밖에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고 일단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아닌 것에 대한 징계죠. 근데 그게 대선 국면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선이 집권을 아니니까 그렇지. 하셨잖아요. 대선이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를 풀 수 있는 정부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아니니까 이거를 법안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정부 예산권에 대한 그 우회적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돈 주는 게 뭐가 나쁘냐 생각하면은 우리가 현대 들어서 한 세대 20년 30년 안에 들어서 몰락한 나라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 보면 첫 번째 포퓰리즘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핑크벨트로 해가지고 좌파 집권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로 만들어냈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남미의 유수 같은 나라들을 몰락하게 만드는 핵심이었는데 우린 지금 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지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유전이라도 나오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없는데 정말로 기술과 어떤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내수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돈 푸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인가?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죠. 아니 근데 포퓰리즘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그 포퓰리즘 정치를 합니까? 뭐 법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예산 편성권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정책을 비판하는 수밖에 못 낸다라는 건 굉장히 하수라는 뜻이고요. 저 같으면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울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정책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게 집권한 사람의 태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앞서도 제가 대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대선이면 서로의 정책을 겨루고 토론하는 그 검증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행정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신데 왜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게 야당 대표의 민생지원금 제한 정책을 비판하냐는 말입니다. 정부의 안을 가져오세요. 대통령의 답을 가져오세요. 민생경제 어렵다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그 절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제안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시간에 대통령의 대표 정책을 가져오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딱 40초씩 좀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혼자 계속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진 장점의 플러스 장점과 이재명이 가지지 못한 장점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학생운동, 농민운동 그리고 그 노동운동 할 때 이분은 그나마 가장 힘들고 알아주지 않는 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기초 풀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군수, 지사, 장관, 국회의원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잖아요. 네. 심지어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인 영남 출신이잖아요. 예.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어대명을 확정하기 위한 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나름의 의미 있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분만 대표 후보로 나오는 것보단 한 분 더 나오시는 게 좋죠. 아니 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박지원 전 의원, 아니 박지원 의원께서는 네네.
전화하셨다 말라고 그러던데. 전화했다. 네. 근데 뭐 그게 정치인이 주위에서 나오지 말란다고 출마 결심했다가 접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본인이 출마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정도의 의지를 저는 어느 정도 피력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비전이 뭔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당의 입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재명 독주 체제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정치 발전을 위해선 나오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야, 이러니까 청년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평정심을 가지시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 사랑 기분은 고향 사랑.